지구에는 약 870만 종의 생물이 있습니다. 열대우림에 사는 도깨구리, 심해 3000m에서 빛을 내는 아기, 영하 60도 남극을 견디는 황제 펭귄,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모두 생물입니다. 하지만 모습이 너무 다릅니다. 왜 이렇게 다양할까요? 누가 또는 무엇이 이 다양성을 만들었을까요? 우리는 앞선 시리즈에서 38억 년간 생명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봤습니다. 최초의 세포가 탄생했고, 눈이 진화했고,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습니다. 5번의 대멸종이 생명을 쓸어버렸고, 매번 살아남은 종들이 폭발적으로 다양해졌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왜? 왜 눈이 진화했는가? 왜 물고기가 육지로 올라왔는가? 왜 대멸종 후에 매번 생명이 더 다양해졌는가? 38억 년의 드라마를 봤습니다. 이제 그 드라마를 만든 원리를 볼 차례입니다. 놀라운 건 이 원리를 아무도 몰랐다는 겁니다. 200년 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물이 변한다는 생각 자체를 하지 못했습니다. 종은 처음부터 지금 모습 그대로라고 믿었습니다. 개는 처음부터 개였고, 장미는 처음부터 장미였다고.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유럽 최고의 지성들이 진지하게 믿은 것입니다. 생물을 분류하는 체계를 만든 칼폰 린네조차 종은 신이 창조한 그대로라고 썼습니다. 화석이 발견되면 노아의 홍수 때 죽은 동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층마다 다른 화석이 나오면 각 시대마다 신이 새로 창조했다고 해석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변화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그것을 볼 눈이 없었습니다. 이 견고한 믿음에 최초로 균열을 낸 사람이 있습니다. 장바티스트 라마르크. 1809년 라마르크는 놀라운 주장을 합니다. 생물은 변한다. 환경에 적응하면서 몸이 바뀌고 바뀐 몸이 자식에게 전해진다. 기린이 높은 나뭇잎을 먹으려고 목을 쭉 뻗으면 다음 세대 기린의 목이 조금 더 길어진다. 대장장이가 평생 망치질을 해서 팔이 굵어지면 아들도 팔이 굵게 태어난다. 지금 보면 틀린 이론입니다. 아무리 팔 운동을 해도 자식이 근육질로 태어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라마르크의 공언은 따로 있습니다. 종은 변한다는 생각 자체를 과학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 생물이 변할 수 있다는 문을 연 겁니다. 문제는 어떻게 변하는가? 라마르크는 답을 잘못 짚었습니다. 진짜 답을 찾은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1831년 영국 데번포트 항구. 배 한 척이 출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길이 27m, 승조원 74명. 이 배에 22세 청년이 올라탑니다. 찰스 다윈. 아버지는 성공한 의사였고 할아버지 이레즈머스 다윈은 유명한 박물학자였습니다. 집안의 기대는 명확했습니다. 의사가 되어라. 다윈은 에든버러 의대에 입학합니다. 그리고 2년 만에 그만둡니다. 수술실에서 마취 없이 진행되는 수술을 보고 기절할 뻔한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분노합니다. 사냥이나 하고 개나 쫓고 쥐나 잡으면서 너 자신과 온 가족의 수치가 될 셈이냐. 아버지의 편지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차선책으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신학을 공부합니다. 시골 목사가 되는 것. 그것이 아버지와 다윈이 찾은 타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윈의 진짜 열정은 딱정벌레 수집과 지질학이었습니다. 케임브리지에서 식물학자 존 스티븐스 헨슬로 교수를 만납니다. 이 만남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1831년 8월 헨슬로에게서 편지 한 통이 옵니다. 영국 해군 측량선 비그로가 세계 일주를 떠나는데 선장의 식사 상대 겸 박물학자를 구한다. 무급입니다. 비그로의 선장 로버트 피츠로이는 겨우 26세. 장기 항해의 고독과 우울증이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비그로의 전임 선장은 항해 중 자살했습니다. 피츠로이에게 필요했던 건 과학자가 아니라 말동무였습니다. 헨슬로는 다윈을 추천합니다. 다윈은 흥분합니다. 아버지는 반대합니다. 쓸모없는 일,
시간 낭비, 목사가 돼야지. 하지만 외삼촌 조시아 웨지우드가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 항해는 찰스의 인격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마침내 허락이 떨어집니다. 1831년 12월 27일, 비그로가 데번포트를 떠납니다. 22세 청년에게는 아직 아무런 이론도, 아무런 확신도 없었습니다. 배멀미가 심해서 출항 첫날부터 토했습니다. 5년 뒤 돌아올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비그로는 남미 해안을 따라 내려갑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티에라델푸에고. 다윈은 내륙으로 들어가 화석을 캡니다. 아르헨티나 바이아블랑카에서 거대한 뼈를 발굴합니다. 메가테리움. 현재의 나무늘보와 비슷하지만 코끼리만 한 크기입니다. 몸무게 4톤. 다윈은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이 거대한 화석동물이 같은 지역에 사는 현재 동물과 닮았습니다. 멸종한 동물인데 왜 현재 동물과 비슷한 형태인가? 만약 종이 신에 의해 따로따로 창조된 거라면 멸종한 종과 현재 종이 닮을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현재 종이 과거 종의 후손이라면? 그렇다면 닮은 것이 설명됩니다. 아직 확신은 아닙니다. 그냥 질문입니다. 1835년 9월, 비그로가 갈라파고스 제도에 도착합니다. 남미 해안에서 서쪽으로 약 1000km 떨어진 화산섬. 여기서 다윈은 결정적인 것을 봅니다. 핀치새. 작고 평범한 새입니다. 그런데 섬마다 부리 모양이 다릅니다. 어떤 섬의 핀치새는 부리가 크고 두꺼웠습니다. 딱딱한 씨앗을 깨먹기에 좋은 구조. 다른 섬의 핀치새는 부리가 가늘고 길었습니다. 곤충을 잡아먹기에 좋은 구조. 또 다른 섬에서는 선인장 꽃 속에 부리를 넣는 핀치새가 있었습니다. 같은 핀치새인데 섬에 따라 부리가 완전히 다릅니다. 거북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섬마다 등껍질 모양이 달랐습니다. 어떤 섬의 거북이는 등이 돔 형태로 높았고 다른 섬의 거북이는 앞쪽이 안장처럼 들려 있어 목을 높이 뻗을 수 있었습니다. 현지 총독이 다윈에게 말합니다. 거북이 등껍질만 보면 어느 섬에서 왔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구아나도 다윈을 놀라게 했습니다. 육지에 사는 이구아나가 있고 바다에서 해초를 뜯어먹는 이구아나가 있었습니다. 바다 이구아나는 세계 어디에도 없는 동물입니다. 도마뱀이 바다에 들어가 먹이를 구하다니. 하지만 두 이구아나의 골격은 놀랍도록 비슷했습니다. 같은 조상에서 왔지만 하나는 육지에 남았고 하나는 바다로 들어간 것입니다. 다윈의 머릿속에 질문이 쌓입니다. 같은 종류의 새인데 왜 섬마다 다른가? 같은 종류의 거북이인데 왜 섬마다 다른가? 같은 이구아나인데 왜 하나는 땅에, 하나는 바다에 있는가? 만약 이것들이 원래 남미 대륙에서 온 같은 조상이라면 각 섬에, 각 환경의 다른 조건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변해온 것이라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1836년 10월 2일, 비그로가 영국 팔머스 항에 도착합니다. 5년간의 항해가 끝났습니다. 다윈이 가져온 것은 표본 수천 점과 관찰 노트 수십 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정말 중요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답이 아니라 질문이었습니다. 종은 정말 변하지 않는 것인가? 귀국한 다윈은 곧바로 표본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갈라파고스 섬마다 다르게 생긴 그 새들. 다윈은 항해 중에 그것들이 전부 다른 종류의 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조류학자 존 굴드가 표본을 분석한 결과는 달랐습니다. 이것들은 전부 핀치새입니다. 같은 핀치새인데 종이 다릅니다. 13종의 핀치새. 모두 같은 조상에서 갈라져 나온 것으로 보였습니다. 다윈에게 이것은 결정적이었습니다. 종은 변한다. 하지만 핵심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어떤 메커니즘으로? 라마르크는 쓰면 발달하고 안 쓰면 퇴화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다윈은 그 답이 틀렸다고 느꼈습니다. 더 정교한 메커니즘이 있을 것이다. 다윈은 단서를 가까운 곳에서 찾기 시작합니다. 비둘기.
당시 영국에서 비둘기 품종 개량은 인기 있는 취미였습니다. 다윈은 직접 비둘기를 키웁니다. 부채꼬리 비둘기, 공작 비둘기, 텀블러 비둘기. 생김새가 완전히 다릅니다. 하지만 모두 같은 야생 바위 비둘기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특성을 가진 비둘기끼리 교배시킨 결과입니다. 꼬리가 넓은 비둘기끼리 교배하면 다음 세대 꼬리가 더 넓어집니다. 몇 세대만 반복하면 원래 야생 비둘기와 전혀 다른 모습이 됩니다. 사람이 골라서 교배시키면 종이 변한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연에서는 누가 고르는가? 2년을 고민합니다. 1838년 10월, 다윈은 우연히 토머스 멜서스의 인구론을 읽습니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만 증가한다. 따라서 생존을 위한 경쟁은 필연적이다. 다윈의 머릿속에서 조각이 맞춰집니다. 자연에서도 마찬가지 아닌가? 한 쌍의 코끼리가 번식하면 이론적으로 750년 뒤에는 1900만 마리가 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코끼리 수는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살아남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살아남는가? 여기서 다윈은 갈라파고스의 핀치새를 떠올립니다. 개체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부리가 조금 더 크거나 조금 더 작거나 이 차이가 생존에 영향을 미친다면 딱딱한 씨앗만 있는 환경에서 부리가 큰 핀치새는 먹을 수 있고 부리가 작은 핀치새는 굶습니다. 부리가 큰 핀치새가 더 많이 살아남고 더 많이 번식합니다. 그 자식들도 큰 부리를 물려받습니다. 세대가 지나면 그 섬의 핀치새는 부리가 점점 커집니다. 아무도 설계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환경이 자동으로 골라낸 겁니다. 다윈은 이것을 자연 선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4가지 조건만 갖춰지면 작동합니다. 하나, 개체마다 차이가 있다. 둘, 그 차이가 자식에게 전달된다. 셋, 태어나는 수가 살아남는 수보다 많다. 넷, 환경에 유리한 차이를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고 번식한다. 이 4가지가 반복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종 전체가 변합니다. 설계자 없이, 목적 없이, 환경과 시간만으로. 다윈은 이 메커니즘을 확신합니다. 1842년 35쪽짜리 요약문을 씁니다. 1844년 230쪽짜리 원고로 확장합니다. 그리고 서랍에 넣어둡니다. 발표하지 않습니다. 왜? 다윈은 두려웠습니다. 종이 변한다는 주장은 당시 사회에서 폭탄이었습니다. 신이 모든 종을 창조했다는 믿음이 사회 질서의 근간이었습니다. 종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은 신의 설계를 부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윈의 아내 엠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을 알고 괴로워했습니다. 다윈 자신도 괴로워했습니다. 1844년 친구 조지프 후커에게 보낸 편지. 종이 변한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살인을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살인을 고백하는 것 같다. 이 말에 다윈의 고뇌가 다 담겨 있습니다.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세상을 뒤흔들 것을 알았기에 말하지 못했습니다. 8년 동안 따개비를 연구합니다. 자연 선택의 증거를 하나라도 더 쌓기 위해서, 그리고 시간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20년이 흐릅니다. 1858년 6월, 다윈에게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보낸 사람은 엘프리드 러셀 월리스. 14살에 학교를 그만두고 독학으로 박물학자가 된 사람입니다. 월리스는 말레이 제도에서 곤충과 새를 채집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말라리아에 걸려 침대에 누워있던 어느 날, 열에 들떠 잠을 이루지 못하던 밤, 멜서스의 인구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연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환경에 유리한 변이를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불리한 개체는 도태된다. 이것이 종을 변화시키는 힘이다. 월리스는 이 아이디어를 논문으로 정리해서 다윈에게 보냅니다. 의견을 구한 겁니다. 다윈은 편지를 열고 얼어붙었습니다.
20년간 혼자 품어온 이론. 거의 동일한 내용이 편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다윈은 친구 찰스 라이엘에게 편지를 씁니다. 이보다 더 완벽한 요약은 없을 겁니다. 그가 내 1842년 원고를 봤다 해도 이보다 더 잘 쓸 수는 없었을 겁니다. 20년을 망설인 사이 지구 반대편에서 다른 사람이 같은 답에 도달한 겁니다. 라이엘과 후커가 중재에 나섭니다. 1858년 7월 1일 런던 린네 학회. 다윈과 월리스의 논문이 공동으로 발표됩니다. 흥미로운 건 그날의 반응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린네 학회 회장은 그의 연말회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올해는 혁명적인 발견이 없는 평범한 해였습니다. 역사상 가장 혁명적인 이론이 발표된 날, 아무도 알아보지 못한 겁니다. 하지만 다윈은 알고 있었습니다. 논문만으로는 부족하다. 증거를 쌓아야 한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다윈은 미친 듯이 글을 씁니다. 13개월 만에 한 권의 책을 완성합니다. 1859년 11월 24일 종의 기원 출판. 초판 1250부. 당일 매진됩니다. 정확한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종의 기원에 대하여 또는 생존 경쟁에서 유리한 종의 보존에 대하여. 긴 제목이지만 핵심은 한 문장입니다. 종은 자연 선택을 통해 점진적으로 변한다. 다윈은 이 책에서 20년간 모은 증거를 쏟아냅니다. 비둘기 품종의 다양성, 가축과 야생 동물의 비교, 갈라파고스 핀치새, 화석 기록, 대양섬의 생물 분포. 모든 증거가 하나의 결론을 가리킵니다. 종은 변한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힘은 자연 선택이다. 하지만 다윈은 한 가지를 의도적으로 빠뜨립니다. 인간. 490페이지에 달하는 책에서 인간의 진화에 대해서는 단 한 문장만 씁니다. 인간의 기원과 역사에도 빛이 비춰질 것이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왜 빠뜨렸을까요? 인간도 동물에서 진화했다고 쓰는 순간 과학적 논쟁이 종교 전쟁으로 변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윈은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한 문장만으로도 충분히 뒤집어졌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월리스. 다윈과 독립적으로 같은 이론에 도달한 사람입니다. 가난한 독학자였고 8년간 말레이 제도를 돌며 12만 점 이상의 표본을 수집했습니다. 오랑우탄의 행동을 세계 최초로 상세히 기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흔히 자연 선택은 다윈의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다윈 월리스 이론입니다. 같은 시대에 같은 증거를 보고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 이것은 자연 선택이 한 천재의 상상이 아니라 자연이 가리키는 방향이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종의 기원이 출판되자 폭풍이 몰아칩니다. 과학계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지지하는 쪽과 격렬하게 반대하는 쪽. 하지만 가장 격렬했던 건 종교계였습니다. 인간이 동물에서 진화했다는 말은 책에 쓰지 않았지만 누구나 그 의미를 읽어냈습니다. 1860년 6월 30일 옥스퍼드 대학 자연사 박물관. 영국 과학진흥협회 연례 모임. 700명이 넘는 청중이 모였습니다. 한쪽에는 세뮤얼 윌버포스 주교. 옥스퍼드의 권위 있는 성직자이자 뛰어난 연설가. 비누샘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한쪽에는 토머스 헉슬리. 스스로를 다윈의 불독이라 부른 생물학자. 다윈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건강이 좋지 않았고 공개 논쟁을 싫어했습니다. 윌버포스 주교가 30분간 진화론을 조목조목 비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헉슬리를 돌아보며 묻습니다. 헉슬리 씨, 당신은 원숭이 쪽 혈통이 할아버지 쪽입니까? 할머니 쪽입니까? 청중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헉슬리가 옆 사람에게 작게 말했다고 합니다. 신이 저자를 내 손에 넘겨주셨다. 헉슬리가 일어나 답합니다. 저는 유인원을 할아버지로 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건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도 그것을 진지한 과학 토론을 조롱하는 데 쓰는 사람입니다.
청중석이 술렁입니다. 한 여성이 기절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이날의 토론은 과학사에서 가장 유명한 논쟁 중 하나로 남습니다. 물론 한 번의 토론으로 승부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헉슬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식물학자 조지프 후커, 지질학자 찰스 라이에, 다윈에 가까운 친구들이 과학계 안에서 하나씩 지지를 모아갑니다. 반대하던 과학자들도 증거 앞에서 입장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종의 기원 출판 이후 10년, 과학계의 대다수는 종이 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종이 변한다는 것과 자연 선택이 그 메커니즘이라는 것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종이 변한다는 사실은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자연 선택이 그 원동력이라는 주장에는 여전히 의문이 많았습니다. 그 의문의 핵심은 유전이었습니다. 자연 선택이 작동하려면 유리한 변이가 다음 세대로 정확히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이 믿던 유전 모델은 혼합 유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특성과 어머니의 특성이 물감처럼 섞인다는 것. 빨간 물감과 흰 물감을 섞으면 분홍이 되듯이 부모의 형질이 섞여서 자식에게 전해진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연 선택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어떤 핀치새가 유난히 큰 부리를 갖고 태어났습니다. 이 변이 덕분에 딱딱한 씨앗을 잘 깨먹어 살아남았습니다. 하지만 부리가 평범한 핀치새와 짝을 이루면 혼합 유전이라면 자식의 부리는 중간 크기가 됩니다. 손자는 더 평균에 가까워집니다. 몇 세대만 지나면 유리한 변이가 물감처럼 희석되어 사라집니다. 1867년 공학자 플레밍 젠킨이 정확히 이 점을 찌릅니다. 유리한 변이가 나타나도 혼합 유전 아래서는 몇 세대 안에 사라진다. 자연 선택은 작동할 수 없다. 다윈도 이 비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이 문제를 풀지 못했습니다. 아이러니한 건 답이 이미 존재했다는 겁니다. 다윈이 종의 기원을 쓰고 있던 바로 그 시기. 유럽 한가운데, 지금의 체코 브르노. 수도원 정원에서 한 수도사가 완두콩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7년간 28,000그루. 그는 유전이 혼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냈습니다. 유전은 물감 섞기가 아니라 카드 게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카드 한 장, 어머니가 카드 한 장을 줍니다. 자식은 두 장을 다 갖고 있지만 겉으로 보이는 건 한 장뿐입니다. 나머지 한 장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숨어 있을 뿐입니다. 손자 때에서 다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변이는 희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35년간 아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다윈도 몰랐습니다. 자연 선택이라는 엔진은 완성됐지만 그 엔진을 돌리는 연료의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자연 선택의 원리 자체를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이 원리가 정말로 눈을 만들 수 있는가? 날개를 만들 수 있는가? 뇌를 만들 수 있는가? 다음 편에서 봅니다.